우리는 가족과 함께 따뜻한 떡국을 먹으며 설날을 보내지만 북한의 한 청년은 병든 어머니를 살리기 위해 굶주림과 감시가 가득한 장마당을 헤매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 남한에 왔지만 그의 마음은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고향에 두고 온 어머니를 향한 죄책감으로 늘 시렸습니다. 자유를 찾은 그에게 가장 큰 희망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과연 그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지역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북한의 자유를 위한 큰 목소리가 됩니다.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때는 정말이지 배급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 집에는 사라진 지 오래였어요. 90년대 후반 함경북도 회령시 우리 살림집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아니, 멈춘 게 아니라 거꾸로 가는 시계 같았죠. 어머니 김순덕 여사님은 그해 겨울부터 기침이 잦아들더니 봄이 오기도 전에 그만 기운이 쑥 빠져버리셨어요. 밤이면 뼈마디가 시리다며 이불을 덮고도 덜덜 떠시는 어머니의 마른 어깨를 보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밥술이라도 뜨셔야 전기가 돌아올 텐데 쌀 한 톨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쌀이 뭡니까? 옥수수 한 알도 귀하디 귀한 때였죠. 보위부 동지들은 밤낮 없이 마을을 돌며 사상교육을 외쳤지만 우리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만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제게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보다 더 아프게 들렸어요. 도저히 이대로는 안 되겠더라고요. 어머니를 살리려면 무슨 수라도 써야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매일 발이 닳도록 드나들었던 곳이 바로 장마당이었습니다. 장마당 생각만 해도 아직까지 등골이 오싹해지는 곳이죠. 겉으로는 사람들이 북적이는 시장 같지만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이 수없이 많았어요. 인민반장 동지부터 시작해서 보위부의 끈앞풀들까지 누가 누구를 고발할지 모르는 살벌한 곳이었습니다. 회령 장마당은 언제나 흙먼지와 사람들 냄새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그 활기 속에는 죽음 같은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은 눈빛으로만 이야기하고 흥정을 할 때도 속삭이듯 말을 했죠. 저는 낡은 보따리를 들고 이 좌판 저 좌판을 기웃거렸어요. 혹시라도 쌀을 파는 곳이 있을까 해서 말입니다. 누가 쌀을 판다고 소문이라도 나면 순식간에 사람들이 몰려들어 아수라장이 되곤 했고 곧 보위부 동지들이 들이닥쳐 죄다 끌고 갔어요. 아오지 탄광에 끌려갔다는 소문이 파다했죠. 저는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모자를 깊이 눌러쓰고 누구와도 눈을 마주치지 않았어요. 쌀 한 톨은 고사하고 겨우 감자 껍질이나마 구할 수 있을까 싶어 발품을 팔았습니다. 한 번은 저쪽 모퉁이에서 누군가 쌀알 몇 개를 작은 종이에 싸서 몰래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른 다가가려는 순간 검은 외투를 입은 사내들이 나타나 좌판을 뒤엎고 그를 끌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숨을 꾹 참고 마치 아무것도 보지 못한 사람처럼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의 공포는 지금도 제 몸에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루 종일 장마당을 헤매고 나면 제 손에는 아무것도 없는 날이 허다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길은 천리길 같았죠. 하지만 어머니의 마른 기침 소리가 귓가에 맴돌면 저는 다시금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이면 또다시 해가 뜨고 저는 다시 어머니를 위해 장마당으로 향해야 했습니다. 쌀알 한 톨이라도 하다못해 풀뿌리라도 구해와야 했어요. 그게 제가 살아야 할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어머니 병세가 갈수록 나빠지셨어요. 기침 소리는 밤새도록 멎지 않고 얼굴엔 핏기 하나 없으셨습니다. 애들 얼굴을 볼 때마다 제 가슴이 미어져서 더는 이렇게 살 수 없겠더군요. 제가 나서지 않으면 우리 가족은 다 죽겠구나 싶었습니다. 살기 위해서 남은 식솔들을 위해서라도 이 길을 가야만 한다. 그렇게 결심을 했죠. 그날 밤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뼛속까지 시린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더군요. 하늘엔 달도 별도 숨어버렸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소리라도 낼까봐 발소리 죽여가며 두만강 쪽으로 향했어요. 눈밭에 발자국이라도 남을까봐 조심 또 조심했죠. 보위부 놈들이 밤새도록 감시를 한다니 정말이지 심장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강가에 다다르니 얼어붙은 두만강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시커먼 얼음판 위로 희미하게 눈이 덮여 있었어요. 강 건너편 중국 땅은 그래도 불빛이라도 보일 줄 알았는데 여기만큼이나 캄캄하더군요. 얼음장 같은 강물 위에 온몸을 납작 엎드려 기어갔습니다. 얼음이 깨질까봐 제 숨소리마저도 크게 들릴까봐 숨죽이며 말입니다. 끽쩍. 얼음이 얇은 곳이라도 지나갈 때면 심장이 발밑으로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얼마나 기어갔을까요? 저 멀리서 희미한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국경경비대 초소였습니다. 순간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듯 했죠. 움직임을 멈추고 눈밭에 얼굴을 파묻었어요. 심장이 귓가에서 쿵쾅거려 제발 들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간신히 초소 앞을 지나쳐 좀 더 나아가려는 찰나 갑자기 뒤에서 섬광이 번쩍하더니 탕 하는 총성이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젠장 들켰구나 싶더군요. 정신없이 몸을 일으켜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얼음판 위라 미끄러지고 넘어지기 일쑤였지만 살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뒤에서는 서라, 서지 않으면 쏜다 하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고 총알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소리도 들렸어요.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공포였습니다. 몇 번 더 총성이 울리고 저는 죽을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얼음 위를 스케이트 타듯이 미끄러지며 넘어지며 이빨을 악물고 달렸죠. 어머니 얼굴이, 동생들 얼굴이 자꾸만 아른거렸습니다. 마침내 강 건너편 땅에 발이 닿았습니다. 제가 중국 땅을 밟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흙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귀에서는 아직도 총성이 울리는 듯했고 온몸은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지만 살아남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왈칵 쏟아지더군요. 하지만 이내 정신을 차렸습니다. 여기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고 저는 홀로 낯선 땅에 서 있었습니다. 압록강을 건너고 나니 그때는 정말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지 뭡니까? 춥고 배고픈 건 여전했지만 적어도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없는 땅을 밟았다는 안도감이 온몸에 퍼졌어요. 처음엔 한족 농가들을 전전하면서 숨어 지냈어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밭일도 하고 소여물도 주고 말 그대로 개처럼 일했지 뭡니까? 그래도 북조선보다는 나았어요. 밥이라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허우대 멀쩡한 젊은이가 그렇게 땀 흘려 일하는데 그 집 주인들은 저를 볼 때마다 짠하게 여기는 척하면서도 어딘가 불안해하는 눈치였어요. 불법 체류자 신분이라는 게 늘 칼날 위에 서 있는 기분이었죠. 몇 달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날 브로커를 소개받았어요. 남조선으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사람이었죠. 그 사람 말로는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몸뚱이 하나뿐이었는데 그 브로커는 제가 남조선에 도착하면 가족에게 연락해서 돈을 받겠다고 했어요. 희망이라는 게 참 무서운 겁니다. 당장 눈앞에 자유가 아른거리니 그 브로커의 말이 얼마나 달콤하게 들렸는지 아시겠습니까? 밤마다 잠 못 들고 이제 곧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희망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나더군요. 어느 날 여느 때처럼 밭에서 일하고 있는데 갑자기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흙먼지를 일으키며 나타났어요. 차에서 내린 건 중국 공안들이었죠. 그 농가 주인 아주머니는 저를 보고 눈을 질끈 감더니 결국 입을 열고 말더군요. 이 사람입니다. 그 순간 머리가 멍해지고 온몸에 피가 식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의 밀고였는지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았어요. 그저 그 아주머니의 눈빛에서 제가 짐짝처럼 버려졌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공안들은 저를 거칠게 끌어냈어요. 반항할 힘도 없었어요. 그저 쇠사슬이 손목에 감기는 차가운 감촉만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차에 실려 어디론가 끌려갔고 결국 며칠 후에는 국경으로 향하는 열차에 태워졌어요. 창밖 풍경은 빠르게 스쳐 지나갔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 너머로 보이는 하늘은 왜 그리도 파랗던지요. 옆에 앉은 동무들도 저처럼 넋이 나간 표정이었어요. 다들 어디로 끌려가는지 알았을 테니까요. 다시 북녘 땅을 밟게 될 거라는 사실이 마치 거대한 바위에 깔린 것처럼 저를 짓눌렀어요. 어머니와 만나 자유롭게 살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이 한순간에 허망한 꿈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열차 안에서 저는 그저 차가운 쇠사슬에 묶인 채 다시 죽음의 땅으로 끌려가는 짐승 같았어요. 그렇게 다시 북으로 끌려갔습니다. 눈앞이 캄캄하더군요. 국경을 넘자마자 보이부 놈들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짐승처럼 끌려가서 그 이름도 지긋지긋한 보이부 감옥에 처박혔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거긴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의 아가리 같았어요. 감방은 쥐새끼들하고 같이 사는 곳이었어요. 겨울엔 얼어 죽을 것 같고 여름엔 땀띠가 나도록 푹푹 찌는 그런 곳이었죠. 밥이라고 주는 건 콩알 몇 개 박힌 강냉이 밥이 전부였어요. 하루 세 끼를 주긴 하는데 그거 가지고는 배가 고파서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굶주림은 사람을 미치게 합니다. 정신이 혼미해질 지경이었죠. 매일같이 신문이 이어졌어요. 왜 도주했는가? 누구의 사주를 받았는가? 대한민국에는 누가 있는가? 끝없이 똑같은 질문을 퍼붓더군요. 모른다고 하면 몽둥이 찜질이 시작됐습니다. 뼈가 부서지는 것 같았어요.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때로는 잠도 안 재우고 밤새도록 세워두기도 했어요. 몸뚱이가 너덜너덜해지는 기분 아십니까? 온몸에 피멍이 들고 살이 찢어져도 고통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더군요. 하지만 죽을 수는 없었어요.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그 하나의 희망 때문에 버텼습니다. 제가 잡혀오면 어머니는 또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제가 없는 집에서 얼마나 외로우실까? 그 생각에 목이 메었어요. 제가 불효자식이죠. 어머니를 두고 또다시 이런 고통을 겪게 해드렸으니 말입니다. 어느 날은 너무 심하게 맞아서 정신을 잃었었어요. 깨어나 보니 차가운 감방 바닥에 쓰러져 있더군요. 몸은 돌덩이처럼 굳어 있었고 숨쉬기도 힘들었어요. 아, 이제 정말 죽는구나 싶었죠. 눈을 감으니 어머니 얼굴이 아른거렸어요. 제가 꼭 살아나가서 어머니를 모시고 자유로운 세상에서 살겠다고 다짐했던 그 순간들이 말입니다. 그때였어요. 제 안에서 뭔가가 꿈틀거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렇게 죽을 수는 없다.
나는 여기서 나가야 한다 하는 강렬한 의지 같은 것이었어요. 이대로 무너져버리면 어머니께 또다시 죄를 짓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자유를 향한 갈망이 죽음의 공포보다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탈출해야 한다는, 반드시 살아나가야 한다는 그런 굳은 결심이 제 심장을 강하게 때리더군요. 이 감옥은 저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그 지옥의 문턱을 넘어설 날을 기다리면서 저는 매일 밤 이를 악물었어요.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어요. 절대로요. 감옥에서 나왔을 때 제 몸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고 마음은 시커멓게 타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죽을 수는 없었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그 아이들을 다시 만나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동무들은 저를 가리켜 저승 문턱까지 갔다 온 놈이라고들 했죠. 맞습니다. 그 말이 딱 맞았어요. 이번에는 전처럼 무작정 나설 수 없었습니다. 한 번 실패하니 두 번은 용서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았지 말입니다. 며칠 밤낮을 고민하고 국경지대 정보를 다시 모았어요. 감옥에서 만났던 사람들한테서 들은 이야기들도 귀담아 들었죠. 국경수비대의 순찰시간, 지형의 허점, 모든 것을 머릿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간절함이 저를 움직였어요. 어둠이 깔리면 온 세상이 먹물을 뿌린 듯 칠흑 같았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저는 다시 압록강으로 향했죠.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것 같았어요. 혹시나 들릴까봐 발소리마저 죽이며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바스락거리는 마른 잎 하나에도 온몸이 굳어버렸고 저 멀리서 들려오는 개 짖는 소리에도 온 신경이 곤두섰어요. 수비대 순찰이 뜸해지는 시간을 엿보고 험난한 산길을 죽을 힘을 다해 올랐지 말입니다. 발밑은 미끄럽고 나뭇가지들은 얼굴을 핥히었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었어요. 오직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강가에 도착했을 때 강물은 또 얼마나 차갑던지요. 얼음장 같았어요. 한번 발을 담그면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멈출 수 없었죠. 흐르는 강물에 몸을 맡기고 오직 살아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헤엄쳤어요. 강 건너 저편에 자유가 있을 거라고 굳게 믿었으니까요. 옷은 젖어 무겁고 몸은 얼어붙었지만 이를 악물고 노를 젓는 심정으로 팔을 휘저었습니다. 물속에서 발이 닿지 않을 때는 정말 죽을 것 같더군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겨우 강 건너편 숲으로 기어 올라왔을 때 저는 그만 정신을 잃을 뻔했습니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지르는 것 같았고 폐가 터질 듯 아팠어요. 차가운 흙바닥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숨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희망이 가슴 한구석에서 피어나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잡히면 그땐 정말 끝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족을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며 저는 그 지옥 같은 강을 건넜지 말입니다. 이제 고향 땅은 저 멀리 사라졌지만 제 가슴 속에는 새로운 희망이 솟아났어요. 아시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가 다시 살아갈 이유였으니까요. 숱한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고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었는지 모릅니다. 마침내 이남 땅을 밟았을 때 말이죠. 제 발밑에 흙이 어찌나 무르게 느껴지던지 마치 구름 위를 걷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믿기지가 않았어요. 정말 내가 여기 왔는가, 꿈은 아닌가 하고 말입니다. 따뜻한 방에 누워 잠을 자고 밥상에는 제가 고향에서는 상상조차 못할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전기 걱정 없이 불을 켜고 텔레비전에서는 온갖 세상 소식이 쏟아져 나오더군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던 그 시절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들면 천장에 매달린 전등을 한참 동안 바라보곤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게 저에게는 자유의 상징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감시하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이상하더군요. 그렇게나 바라던 자유를 얻었는데 마음 한편은 늘 시리고 아팠습니다. 마치 제 몸의 한쪽이 뚝 잘려나간 것 같은 허전함이었습니다. 그건 바로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죠. 제가 죽을 고비를 넘길 때마다,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쓰러질 때마다 제 머릿속에는 늘 어머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향에 홀로 남겨진 어머니, 제가 떠나오던 날 밤새도록 울다 지쳐 잠들었던 어머니 말입니다. 여기서는 모든 게 풍요로웠지만 저는 그 풍요를 온전히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좋은 음식을 먹다가도 어머니는 지금 뭘 드실까 싶어 숟가락을 놓았고, 따뜻한 이불 속에서 잠을 청하다가도 어머니는 지금 어디서 어떻게 주무실까 싶어 밤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제가 자유를 얻은 만큼 어머니는 더 힘들어지신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매일 저를 짓눌렀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남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북한 인권단체를 수소문하는 것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아주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죠. 어머니의 생사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어머니에게 제 소식이라도 전할 수는 없을까 하고 말입니다. 매일같이 인터넷을 뒤지고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답답하고 애가 타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때로는 희망을 찾았다 싶다가도 이내 좌절하고 또다시 희망을 찾아 헤매는 나날이었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면 저 멀리 북녘 하늘이 보였습니다. 제가 떠나온 그곳, 어머니가 계실 그곳을 향해 늘 제 시선이 머물렀습니다. 자유의 땅에 서 있지만 제 마음은
늘 북녘에 묶여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탈북 후 남조선 땅에서 20해가 넘는 세월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두려웠죠. 텔레비전, 번쩍이는 빌딩들, 마음껏 먹을 수 있는 쌀밥 꿈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 모든 것이 저의 마음 한구석을 채워주지는 못하더군요. 늘 죄책감 같은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자유를 누리는 동안 북녘 땅에 두고 온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실까, 그 생각뿐이었죠. 그저 살아계시기만을 바랐습니다. 어쩌면 이미 하는 불길한 생각도 수없이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저를 괴롭혔는지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저도 이제 늙은이가 되었습니다. 평범한 직장에서 정년퇴직을 하고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지내는 것이 저의 일상이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북한 인권단체에서 일하는 젊은 동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에게 꼭 전해줄 이야기가 있다면서 사무실로 좀 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제가 아는 다른 탈북 동무의 소식이라도 있을까 싶어 가벼운 마음으로 찾아갔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그 동무가 조심스러운 얼굴로 저에게 봉투 하나를 내미는 겁니다. 박철호 선생님, 이 사진 좀 보시겠습니까? 봉투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사진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손이, 제 몸뚱이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것 같더군요. 뼈마디가 저릿하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사진 속에는 한 늙은이가 있었습니다. 깊게 패인 주름, 초점 없는 눈빛, 앙상하게 마른 얼굴, 세월의 풍파를 온몸으로 맞은 듯한 모습이었죠.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의 늙은이가 바로 저의 어머니 김순덕 여사였습니다. 어머니시네요. 제 입에서 나온 소리는 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쉰 목소리에 눈물이 왈칵 쏟아져 내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수십 년 만에 보는 어머니의 얼굴이었습니다. 젊고 고왔던 어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늙고 병든 노인의 모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살아계셨다는 사실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흐느낌이 멈추지 않더군요. 그동안 어머니께 지었던 불효가, 제 마음속 응어리가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듯 했습니다. 그 동무가 말해주더군요. 얼마 전 북한 내부에서 어렵게 빼낸 사진이라고요. 어머니가 제가 탈북한 이후에도 고생이 말이 아니었을 거라고, 그래도 이렇게 살아계신 것만으로도 기적이라고요. 저는 그저 사진을 부여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제 생의 마지막 희망이 이렇게 기적처럼 찾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가 살아계시다니, 이 소식은 저의 늙은 삶을 다시 한번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동안 잊고 살았던 고향의 냄새, 어머니의 손맛, 그 모든 추억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비록 몸은 늙었지만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아남아 다시 저를 기다리고 계신 어머니를 위해 저는 생의 마지막 여정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설날 아침이었어요. 남쪽 사람들은 모두 따뜻한 떡국을 먹고 가족과 함께 덕담을 나누는 그런 날이었죠.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매년 설날이면 인천 강화군 교동도 해변을 찾았답니다. 잿빛 파도가 휘몰아치는 그곳은 북녘 땅이 코앞에 보이는 곳이거든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뼈속까지 스며드는 듯했지만 제 마음속 응어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죠. 철조망 너머로 바다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어요. 혹시나 하는 신락 같은 희망, 아니 그저 부모님 얼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그리움이었죠. 그때였어요. 저 멀리서 한 노인이 혼자 바다를 보며 흐느끼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어요. 자세히 보니 허리가 굽은 할머니 한 분이셨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그쪽으로 향하더군요. 가까이 다가가자 할머니의 흐느낌이 더욱 또렷하게 들렸어요. 내 자식아, 내 아들 어디서 뭘 하는고.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지 뭡니까? 수십 년을 꿈속에서만 듣던 바로 그 목소리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죠. 설마 했지만 그 뒷모습, 그 어깨, 그리고 그 익숙한 채취마저 느껴지는 듯 했어요. 어머니? 저도 모르게 목이 터져라 불렀어요. 할머니가 천천히 고개를 돌리시더군요.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새겨진 얼굴, 깊게 패인 주름과 새하얀 머리카락. 하지만 저는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제 어머니였어요. 수십 년 전 헤어진 그 모습 그대로 제 마음속에 박혀있던 그 얼굴이었죠. 엄마, 나야, 철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쳤어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죠. 억누르고 억눌렀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더군요. 제 어머니는 저를 보시고는 두 눈을 크게 뜨셨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다가 이내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철우, 내 아들 철우 맞니? 그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던 제 가슴을 녹이는 뜨거운 불길 같았어요. 서로를 향해 달려갔어요. 철조망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지만 그깟 쇠붙이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는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서로의 손을 부여잡았어요. 어머니의 손은 거칠고 차가웠지만 그 어떤 온기보다 따뜻하게 느껴졌죠. 어머니는 제 얼굴을 만지시고 또 만지셨어요. 꿈인가 생시인가
수십 년을 기다린 이 순간이 현실이라는 것이 믿기지 않으셨던가 봅니다. 저는 흐느끼는 어머니를 보며 함께 울었어요. 고생 많으셨지요, 엄마. 얼마나 힘드셨을까. 자식을 잃은 어미의 심정이 오죽했겠어요. 차가운 바닷바람이 우리 모자에 눈물을 훔쳐갔지만 그날의 기적은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자유를 향한 제 염원, 그리고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이 마침내 이루어진 순간이었으니까요.